자, 이번 시간에는 200페이지에 있는 예치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 제도는 이런 겁니다. 이게 거래 현실에서 보게 되면 여기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거래하려면 매수인이 이제 계약금을 넣고요,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치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 잔금까지 받아 먹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요, 주지요. 그래서 등기까지 치면, 등기 내면 이제 B가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고, 중간에서 갑이라는 부동산 사장님이 이걸 열심히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죠.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계약금을 넣을 때, 계약서 쓸 때 이 부동산 보니까 가압류 등기나 압류 등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P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넣으려고 보니까 돈만 줬지 등기를 못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불안하죠. 그래서 도장 찍는 걸 망설이고 있어요, B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중도금 치를 때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네. 이 사람은 이거 맞소해 준다고 하는데, 돈 받아가지고 맞소해 준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B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있으면 좋은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직접 주니까 불안해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직접 주지 말고 여기 중립적 기관, 여기요, 예치 명의자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여기다 넣어놔요.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맡겨놓고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가 나면 그때 비로소 이 돈을 찾아가게 하는 거지, 매도인한테. 근데 만약에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찾아가면 되죠, 뭐. 이렇게 원상 회복이 굉장히 쉽다, 이런 취지예요.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거 원상 회복, 제대로 이행이 되면 문제될 게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립적 기관에 묻어놓자고 하는 제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기관에다 돈을 묻어놓읍시다. 예치 제도. 이렇게.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B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기도 쉽고. 그때 이제 주인공은 예치 명의자가 됨으로써 이 사람이 관리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관리해주는 사람이고, 예치 명의자가 자기 돈을 갖다가 금고 역할하는 예치 기관에 넣어놓을 거다. 금고. 예치 명의자는 바로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돈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중립적 기관이다. 이렇게. 예치 명의자가 주인공인데, 요 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이 사람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요. 이게 통장 명의인이에요. 돈은 여기다 넣어놓고. 관리했다가 잘 이행되면 요리 가져가게 하고, 이행 안 되면 찾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자. 여기가 주인공. 요거 이제 언제까지 묻어놓자고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지. 거기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6절, 제6절 밑에 보시면 31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공이, 자, 그 다음에 형광펜입니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죠? 거기 형광펜 칠하셔야 돼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면 등기가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사고 날까봐 여기다 묻어놓읍시다, 이 뜻이에요. 계약 체결될 때까지 안 해요. 자, 셋째 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요런 돈을, 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셋째 줄 끝에 개공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게 예치 명의자예요. 그 명의로, 명의란 말이 왔죠? 예치 명의자예요.
자, 금융기관에 넣어놓읍시다. 그 뒤에 나온 금융기관 42조 따라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한테 넣어놓읍시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치가 될 수 있는 것은 금고 역할을 하니까요. 뭐 거기 공제사업자가 협회 얘기하는데 뭐 등등등 무시하세요. 별 문제 없어요. 다 될 수 있어요. 등자도 있어요 또. 이거 무시하시고 예치 명의자를 잘 봐두셔야 돼. 근데 이제 성격 알아두셔야 돼. 자, 6째 줄에 보면 거래 당사자한테 어떻게 할 수 있죠? 권고할 수 있다. 공고는 누가 하죠? 개공이. 개공이 얘기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얘기 안 하면 법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다. 권고 제도니까 얘기했을 때 A하고 B가 둘 다 좋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합의가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 그러니까 이 예치하는 제도는 강제적으로 이용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 얘기해 봤을 때 A하고 B가 둘 다 좋다 해야 된다 이거지. 그거. 얘기 안 해줬다고 해서 법 위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격도 아시고. 그러니까 성격 이거 알아두시고. 권고할 수 있다. 형광펜이에요. 권고할 수 있다. 자, 예치 명의자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가면 네모 2번에 예치 명의자가 있죠. 예치 제도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런 건데 아래쪽 네모 2번에 보시게 되면 예치 명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가로 1번 첫 줄에 보면 개업공인회사는 개업공인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공의 동그라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동그라미형 두 군데 요거도 지금 여기하고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가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6번까지 동그라미 1번이 은행 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 가로 2번 동그라미 박스 안에 있는 거요. 별표 치시고 은행도 들어 끝을 보시면 돼요. 은행 채신관사가 우체국 얘기합니다. 우체국 3번에 보험회사 4번 끝에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탁업자 거기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5번 나왔습니다. 5번은 누구냐면 뭐 길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끝에 가면 둘째 줄 끝부분에 전문회사 밑줄 그어보세요. 전문회사. 전문회사는 뭐냐면 중간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다가 잘 되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안 되면 이렇게 주고 이거 처리해주는 전문회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 뭐냐면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협회입니다. 협회. 그렇게 정리하시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다. 이거 협회. 공제사업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가 누가 있냐면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은행도 있고요. 공제사업자인 협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도 있고요. 보험회사도 들어갔었죠. 보험회사. 우체국 같은 채신관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행대행 전문회사 들어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가 이렇게 6군데. 개업공인회사가 주인공이에요. 여기가 주인공인데 여기 6군데도 있다. 암기. 그죠? 여기가 중요한 거고. 자,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네모 4번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니군요. 202페이지 아래쪽에 가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된 거 있죠. 자, 여기요. 요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이 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무가 생긴다. 중요하다. 의무가요. 크게는 두 가지 의무다.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치명의자는 자기의 통장하고 자기 돈하고는 분리시켜서 관리해야 되고 그 돈은 관리해주는 돈이니까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겠다. 관리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 4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요.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고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이에요. 요거 지금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거고
별도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별표 치시고 동그라미 1번 네 줄을 다 밑줄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개혁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돼서 돈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합쳐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관리하고 있는데 합쳐서 4억 7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의로 꺼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꺼내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꺼내 쓸 때를 대비해서 뭐예요? 보증 설정하시오. 보증 설정이 뭐예요? 밑에 있는 것처럼 가로 2번에 지급 보증 의무라고 된 거 있죠? 그래서 그 네 줄을 밑줄을 그시는데 핵심은 두째 줄 끝부분 얼마만큼을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꺼냈을 때 대비해서 거기 나온 것처럼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돼 있죠.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 형광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예요? 예치 대상이 되는 여기 지금 대상이 뭐 어떤 돈이 예치 대상이 돼요? 예치 대상은 뭐가 돼요? 계약금, 중도금, 필요하면 잔금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요. 예치 계약금만 묻어놓을 수도 있어요. 중도금만 묻어놓을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묻어놓을 수도 있고 다 묻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치 대상이 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보유 설정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설정해야 되죠? 예치 금액만큼 묻어놓은 돈만큼입니다. 예치 금액만큼 설정하셔야 되겠다. 예? 묻어놓은 돈만큼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지. 요거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요 제도는 가만히 보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했을 때 여기도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해야 될 건데 문제는 여기는 100% 오케이 합니다. 여기는요. 싫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을 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른 데 가서 또 계약을 할 건데 또 부동산 거래할 건데 매매든 전세든 간에 그랬을 때 나중에 완벽하게 이행이 된 뒤에 돈을 빼올 수 있다면 요거 부동산 거래할 때는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 자기 돈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노죠, 노. 오케이. 이게 안 한다고 그럴 거야. 그러면 이 제도가 좋은 제도고 B한테 좋은 제도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용되기 어렵다. 왜냐면 이게 강제로 이용되는 제도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오케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오케이 하게 만들려면 바로 이 돈을 미리 뽑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사전 수령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도가 묻어놓는 제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제도는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하자. A한테 미리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미리 가져갈 수 있다면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치를 거예요. 문제는 미리 빼가고 이행을 여기 그 돈 가지고 이제 다른 데 부동산을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행을 안 하는 수가 나올 수 있겠죠. 요래버리게 되면 이행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은 돈 가지러 올 건데 이 돈이 없지. 빼갔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A가 이행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A 보고 미리 빼가려면 보증인을 세워놓고 빼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증서 발행기관이에요. 그 보증서 발행기관에서 일단 수수료를 좀 내야 여기서 보증인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응? 돈도 안 주는데 여기서 역할을 해줄 수는 없고 보험료 나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보증서를 끊어요. 보증서를 갖다가 돈을 한참 관리하는 예치 명의자한테 보증서를 갖다 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보증서를 갖다 맡기는 대신에 돈을 뽑아오는 거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빼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막 이행이 제대로 되면 그때는 빼가는 게 문제가 없잖아. 이게 빼가놓고 이행을 했어. 아무 일이 안 벌어져. 빼가놓고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돈을 찾으러 왔어. 돈이 없어. 그런데 보증서를 갖다 맡기고 빼갔기 때문에 돈은 없습니다만 돈 대신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끊어준 보증서가 있죠? 그 보증서 갖고 여기 와서 돈 내놔라 그러면 여기는 물어주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 수령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서. 근데 그 보증서는 누가 끊어주는 거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끊어주는 보증서다. 그걸 누구한테 갖다 맡기고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나요? 바로 예치명의자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관리했다. 그래서 203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6번에요. 203페이지입니다. 네모 6번에 가로 1번에 그 네 줄을 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가로 1번 네 줄만 밑줄 그으면 끝이에요. 자, 계약금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그러니까 거기 첫째 줄 끝부분까지, 둘째 줄 앞부분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은 그런 뜻밖에 안 돼요. 매도인은,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보증서 동그라미 치세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누구요?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사전 수령하려면, 미리 수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서. 그 보증서는 앞쪽에 보니까 누가 끊어주는 보증서라고 나와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끊어준다고 나오죠.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갖다가 누구에게 갖다 맡깁니까? 바로 예치 명의자. 이것도 별표입니다. 누구한테 갖다 줘요? 매수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누구 손에 갖다 쥐어줘요? 예치 명의자. 이것도 동광펜입니다.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미리 돈을 빼갈 수 있다. 매수인한테 갖다 주는 거 아니고 예치 명의자. 오케이. 자, 사전 수령 제도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예치 제도는 사고 날까봐 매수인이 중립적 기관에 묻어놓는 제도다. 묻어놨다가 완벽하게 이행되면 빼가는 걸로. 근데 이걸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미리 가져갈 수 있게끔. 그게 현실적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보증인을 세워놓고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랬다 혹시 잘못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찾으러 왔을 때 돈은 없지만 뭐야? 보증서가 있고 거기 가서 돈 내놔라 그러면 누가요?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가 돈 내준다 이런 거지. 여기는 이제 보험 상품을 팔아먹는데요. 네. 자, 2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금쟁이 가보도록 합니다. 금쟁이. 그래서 일부를 보고 우리 교재 205페이지입니다.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한 문제 나와요. 금쟁이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금쟁이가 몇 가지냐? 금쟁이 되게 많아요. 그 금쟁이 중에는 이렇게 해서 교란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란행위가 몇 가지인가? 이게 7가지예요. 7가지고 요거 이것도 금쟁이에요. 그러니까 금쟁이는 전체로 보면 14가지입니다. 그치? 교란행위 7가지가 있으니까 금쟁이 중에서 교란행위를 뺀 나머지 금쟁이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7가지죠. 그래서 7가지 플러스 7가지 합쳐서 14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금쟁입니까? 네. 얘도 금쟁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생긴 게 요거 총 14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5페이지가 조문이 넘쳐나죠? 네. 자, 그러면 206페이지부터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보시게 되면 금쟁이 14개 중에서 2번의 가로 1번은 제목 밑줄 긋고 읽어보시면 돼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거짓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예.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금쟁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이거 말은 뭐예요? 거짓말했다, 거짓말 쳤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고객을 속인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207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에 판례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거기 1번 판례 박스 1번요. 207페이지 거기에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가격을 조정하는 거예요.
가격 조작이다. 이게 실제 시세가 1,800밖에 안 되는데 1,800만 원 4,000에 팔아준 거예요. 실제 케이스는 1,800인데 4,000에 팔아준 거. 가격을 1,800만 원짜리 땅인데 4,000이라고 속인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게 이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쟁이죠. 이거 나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다 맞춰요. 자, 가로 2번 갑니다. 207페이지 가로 2번. 초과 보수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보세요. 두 줄 읽어볼게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 또 어떤 명목이 됐든지 간에 이런 뜻입니다.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요게 이제 초과 보수입니다. 두 번째 금지행위는 숫자는 뭐예요? 이게 초과해서 보수를 받은 거예요. 초과해서 복비를 챙겼다 그런 뜻이죠. 자, 숫자로 이제 우리가 암기를 많이 할 텐데 초과 보수예요. 초과 보수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것인가? 원래 이제 많이 받으면 걸리는 겁니다. 초과해서 받는 행위가 금지행위다 이렇게. 그러면 뭘 많이 받았을 때 걸리는 거냐? 중개보수를 많이 받으면 걸리는 거다. 실비는 활동비 같은 거 얘기합니다. 많이 받으면 걸리는 거다. 왜냐면 중개보수나 실비는 법정 한도가 있다. 법정 한도가 있다. 그죠? 이걸 많이 받으면 걸린다. 이렇게 된 거지. 법정 한도 많이 받으면 걸린다. 법정 한도가 있다. 이렇게. 그 법정 한도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다. 이 부동산 거래했을 때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넘어서 200을 받았다. 그러면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초과 보수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죠.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활동 중에 보면 중개 활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개 보수를 많이 받으면 걸리는 건데 중개 활동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분양 대행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분양 대행이다 이런 거예요. 분양 대행이 뭐예요? 분양을 대신 시켜주는 거죠. 대행. 이 분양 대행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 아니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중개 아니에요. 분양 대행료는. 그래서 중개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료를 많이 챙겼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 알선. 영업권을 사고 팔게끔 알선했다. 그러면 어때요? 영업권은 식당에 이런 거예요. 단골 고객들. 그 다음에 주방에 있는 설비 시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 자리가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영업권이에요. 그럼 영업권은 중개 대상 물건입니까? 아니지. 중개 상물이 아닌데 알선해 줬지. 그러면 이건 중개 아니에요? 아니지. 영업권 자체가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중개 상물은 부동산 자체예요. 드나드는 단골이 무슨 중개 상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단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건 중개가 아니죠. 중개가 아니니까 그 관련된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니지.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이게 없죠. 이게 없으니까 많이 받아도 안 걸리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209페이지요. 6번하고 7번 읽어보셔야 돼요. 6번, 이게 7번이요. 201페이지요. 6번하고 7번 이런 거 읽어보셔야 돼요. 6번, 7번. 특히 6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꼭 읽어보셔요.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거기. 자, 그 다음에 또요. 초과해서 받는 거 이렇게 했죠.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쉴 텐데, 받는 것은 뭐냐. 초과해서 받았다 그랬을 때 금쟁인데, 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개보수, 응? 중개보수 명목으로 받은 거랑, 사례비랑, 아니면 수고비, 광고비, 이딴 식으로 해서, 다른 명목으로 챙기는 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합쳐서 친다는 거죠. 합쳐서 초과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합쳐서요. 이게 중요하죠. 합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런데
중개보수를 100만 원을 받고 사례비로 200을 더 받으셨어. 개공이. 그러면 이건 초과보수예요, 아니에요? 초과보수예요, 아니에요? 초과보수. 금쟁입니까? 네. 다른 명목으로 받은 거랑 다 합쳐야 돼요. 이걸 안 합쳐놓으면 중개보수는 딱 지켜서 받고 다른 걸로 다 챙겨버려요. 그러면 법제간도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죠. 다른 것으로 받은 것도 다 합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응? 요거예요.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받고 사례비로 300을 받았습니다. 법제간도가 얼마인데요? 100만 원. 뭐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합친다니까요. 금지행위예요, 안 해요? 금지행위 이렇게 된 거지. 자, 법제간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고 이번에는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림을 한 장 받았습니다. 자, 금쟁입니까? 금쟁이. 이 그림이 5만 원짜리예요. 그래도 초과보수예요. 시험에서는 요거 위주로 출제,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208페이지 가시고 20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 기역반 두 줄 밑줄 긋고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요. 받았을 때 금쟁이가 됩니다. 받는 행위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여기도 두 번째 포인트도 밑줄 그었습니다. 여기도. 자, 세 번째 포인트가 받아야 금쟁이죠. 법제간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넘어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근데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금쟁입니까? 금쟁이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언제 금쟁이가 됩니까? 받아야. 여기는 지금 요구, 조르거나 약속만 받아낸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금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300만 원을 드디어 뭐요? 입금시켰습니다. 법제간도가 100만 원이라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지금. 입금됐으면 드디어 금쟁이. 근데 300만 원 입금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줬던 사람이 너무 많이 줬다고 막 쫓아와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면서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잃어버리겠다고 해가지고 200만 원을 급히 반환했습니다. 실제 100만 원 챙긴 거죠? 금쟁입니까? 네. 돌려줘도 그 전에 입금하고 받는 순간에 금쟁이가 이미 된 겁니다. 자, 법제간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뭘로 받았는가? 당좌 수표로 받았어요. 진짜 돈은 아니죠. 나중에서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했더니 은행에서 뭐요? 잔고가 없다고 해서 지급 거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돈 안 줘. 그러면 실제로 뭐예요? 한 푼도 못 챙긴 거예요. 영원. 자, 그랬을 때 금쟁이냐? 우리 판례는 뭐예요? 금쟁이다 보는 거예요. 이거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는 나중에 부도나서 현실적으로 한 푼도 못 챙겼다고 할지라도 당좌 수표를 받은 순간에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다, 부도가 나서 한 푼도 못 챙겼다, 돌려줬다, 당좌 수표를. 그러면 소용없어. 판례는 뭐예요? 이미 금쟁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208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208페이지 아래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그 중에서 세 번째 나와 있는 판례를 다 읽어보시되 특히 세 번째 판례 둘째 줄에 가면 당좌 수표라고 써져 있죠. 찾으셨어요? 세 번째 판례 두 번째 당좌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부터 당좌 수표 동그라미 치시고 당좌 수표란 무조건 금쟁이, 그죠? 금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셋째 줄 보시면 비록 그 후에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제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도 나도 돌려줘도 당좌 수표의 액면가가 법제간도를 넘어가요. 액면가 얼마인데 원래는? 아니, 법제간도 원래 얼마인데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좌 수표 액면가가 얼마였어요? 300만 원짜리 받은 거죠. 이게 액면가가 법제간도를 초과했으니까 뭐예요? 금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